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발표를 맡은 레이니스트 CTO 황성현입니다. 먼저 이렇게 많은 분들이 발표를 들으러 와주실 줄은 몰랐는데 생각보다 많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일단 이 발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 발표는 일단은 파이썬 3.3, 조금 더 정확하게는 3.5 이상의 사용자분들을 대상으로 발표 자료를 만들었어요. 물론 이제 해당 버전의 사용자분들이 아니시더라도 발표를 이해하실 수 있도록 준비는 했습니다만 이 발표를 좀 더 잘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이제 3.3 이상의 파이썬 버전을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좀 더 효과적인 발표가 될 것 같고요. 또한 이 발표는 파이썬의 제너레이터 그리고 코루틴, 더 나아가서는 어싱크 IO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들어보셨거나 알고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좀 더 효과적인 발표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어요. 마찬가지로 물론 해당 내용을 모르시더라도 최대한 이해하실 수 있도록 발표는 준비를 했으나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미리 양해의 말씀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발표 주제가 AIO HTTP in Production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 프로덕션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좀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이 앱은 저희 회사에서 만들고 있는 뱅크샐러드라는 제품인데요. 보시는 것과 같이 공인인증서 연동을 통해서 사용자의 모든 계좌와 신용카드 대금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자산관리 서비스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계좌와 카드의 이용 내역을 한데 모아 보고 관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해당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서버들, 저희 레이니스트는 기본적으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지향을 하는데요. 앱에서 사용되는 모든 마이크로 서비스들은 어싱크 IO 스택으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는 내역 등의 금융정보를 저장하고 다루는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모두 AIO HTTP로 구현이 되어 있고요. 가령 주기적으로 푸시 노티피케이션을 발송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MQ로 카프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AIO 카프카 등의 어싱크 IO 스택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AIO HTTP에 대해서 좀 더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이 발표에 계신 분들이 이제 지나가는 중에 AIO HTTP에 대해서 들어보셨거나 아니면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AIO HTTP는 이제 비동기 HTTP 서버와 클라이언트를 지원하는 웹 라이브러리입니다. 파이썬의 비동기 HTTP 서버라고 하면 트위스티드나 아니면 토네이도 등을 떠올리실 것 같은데 오늘은 AIO HTTP가 어떻게 비동기로 동작하는지 그리고 어떤 점에서 사용하며 좋았는지 또는 어려움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 합니다. 저에게 이 질문, 즉 어떻게 AIO HTTP가 실제로 비동기로 동작을 하는지는 정말 어렵고 또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이제 파이썬의 비동기 생태계가 그리 보편적이지 않다는 건 여러분들 모두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만큼 AIO HTTP가 어떻게 비동기로 동작하는지 제가 정확히 알지 않으면 분명 개발을 하는 중에 어려움을 겪게 될 거고 또한 알고 보니 동기로 동작하고 있었다는 등의 실수를 할 게 뻔하기 때문에 그래서 AIO HTTP가 어떻게 동기적으로 작동을 하는지를 보는 게 매우 중요했습니다. 또한 기존의 AIO HTTP를 사용하고 계시던 분들이더라도 실제로 프레임워크의 로우 레벨에서 어떻게 비동기가 처리가 되고 있는지를 구현 방식을 아시는 분은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의 절반 이상의 시간을 AIO HTTP가 어떻게 비동기로 처리하는지를 알아보는 데 좀 할애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AIO HTTP라는 이 라이브러리의 이름을 보면 AIO라는 접두사로 시작을 하잖아요. 이게 이제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파이썬 3.4부터 추가된 어싱크 IO 모듈을 기반으로 작성된 웹 프레임워크입니다. 이제 해당 PEP 문서를 좀 보면요. 어싱크 IO 모듈 같은 경우에는 PEP 31556에 작성이 되어 있는데요.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어싱크 IO 모듈은 싱글 스레드에서 컨커런트한, 즉 싱글 스레드에서 동시성을 보장하는 코드를 작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도구들을 제공을 합니다. 예를 들면 그 도구의 종류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드는데요. 코루틴이 있을 수 있고 또는 멀티플렉싱 IO를 지원하는 소켓에 대한 도구들이 있다고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async IO라는 모듈은 요약을 하면 싱글 스레드 내에서 비동기 코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의 모음 정도로 이 모듈을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만으로는 AIO HTTP가 어떻게 비동기로 돌아가는지 이제 전혀 디자인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없죠. 그래서 실제로 AIO HTTP로 작성된 간단한 서버 코드를 보면서 그 원리를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코드는 이제 보시다시피 루트 URL로 접근을 했을 때 hello python이라는 이제 텍스트를 응답으로 반환하는 아주 간단한 HTTP 서버예요. 근데 이렇게 간단하게 작성한 코드가 이제 비동기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코드를 실행을 시켜보면 우리가 이제 터미널에서 실행을 시켜보면 이렇게 익숙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다시 코드로 돌아와서 보면 일단은 AIO HTTP가 어떻게 비동기로 돌아가는지를 보기 위해서 뭔가 비밀을 담고 있을 것 같은 이름이 하나 보여요. 그게 바로 어플리케이션이라는 이름인데요. 이제 이 어플리케이션을 한번 뜯어봤어요. 그랬더니 여기 생성자를 보면 아시겠지만 URL 라우터 아니면 뭐 미들웨어 그리고 로깅을 위해 뭐 로거 등을 주입하는 이제 async IO의 느낌보다는 뭔가 AIO HTTP라는 이 서버가 돌아가는데 필요한 퓨어 파이썬 모듈에 가까운 것 같아요. 퓨어 파이썬 클래스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어플리케이션을 뜯어보는 것만으로는 뭔가 비동기 동작의 비밀을 딱히 파헤치긴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다시 원래 코드로 돌아와서 그럼 어플리케이션도 이 async 비동기로 돌아가는 거에 대한 비밀이 없다면 자연스레 이제 가장 하단에 run app 바로 이 함수가 뭔가 비동기로 동작하는 거에 대한 비밀을 담고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추측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run app이라는 함수가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를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run app의 코드가 되게 긴데요. 이런저런 전처리와 후처리가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 이제 AIO HTTP 앱을 실행시켰을 때 터미널에서 보이는 다음과 같은 구문을 프린트 찍는 곳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보였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프린트 문을 찍은 다음에 하는 행위가 loop.runForever라는 함수를 호출을 합니다. 이제 loop라는 것과 runForever라는 이름만으로 우리가 개념을 모른다고 가정을 했을 때 추측을 할 수 있는 건 뭔가 영원히 실행이 된다라는 간단한 직역을 해볼 수 있겠죠? 이제 영원히 실행된다는 게 뭔가 서버를 실제로 동작시키는 행위에 가까울 것 같다는 인상이 들어요. 그러면 runForever라는 이 함수를 지닌 도대체 루프라는 객체가 뭔지가 궁금해졌어요. 이 루프라는 객체를 보니까 runApp이라는 함수를 실행시킬 때 함수의 아규먼트로 명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수행하고자 하는 루프를 넘길 수도 있고 만약에 루프를 넘기지 않았을 때는 syncIO.getEventLoop라는 함수를 통해서 루프라는 걸 가져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run forever, 즉 뭔가 서버가 계속 돌아가고 있는 상태로 만드는 건 이벤트 루프라는 게 어떤 일을 하는구나, 기능을 하는구나 라는 거를 이 일련의 코드로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async IO에서 말하는 이벤트 루프가 어떤 개념인지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벤트 루프가 뭔지 저도 되게 막연해서 위키피디아에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되게 좋은 설명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 일단은 여기 하단부에 Events or Messages라고 나오면서 이제 내용을 보면 이벤트 또는 메시지를 이제 기다리거나 아니면 디스패치, 즉 이벤트나 메시지를 어딘가로 보내고 처리하는 일련의 동작을 하는 이런 프로그래밍 구조 또는 설계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런 설명을 들으면 뭔가 이벤트를 가져오고 이걸 조작해서 무언가의 처리를 하는 개념이구나 라는 느낌은 오는데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가 머릿속에 잘 그려지진 않아요. 그래서 libUV이라고 이제 되게 유명한 이벤트 루프 구현체 홈페이지에서 설명을 좀 긁어왔어요. 설명이라기보단 이벤트 루프가 동작하는 방식을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의사 코드를 가져왔는데요. 이 의사 코드를 보면은 이제 while문이 뭐 아직 내가 처리할 이벤트가 남아 있다면 그 이벤트를 가져와서 그 다음에 그 이벤트를 처리를 하고 그 이벤트의 결과를 보내줘야 할 어떤 이제 콜백이 있다면 그 콜백을 호출한다 라는 일련의 간단한 의사 코드로 이벤트 루프라는 걸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는 아직 보진 못했지만 이름 그대로 모든 이벤트가 완료될 때까지 계속 반복하는 일련의 루프
즉 반복문, 이벤트를 처리하는 반복문이 이벤트 루프구나 라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주 대략적으로나마 이벤트 루프라는 것을 이해를 했고, 이제 아까 코드에서 보면 asyncio.getEventLoop라는 함수를 통해서 이벤트 루프를 가져오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이 함수는 뭐길래 이벤트 루프라는 걸 가져올 수가 있는 거냐 하는 궁금증이 생겨서 그 함수를 좀 추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asyncio 모듈에 다음과 같이 이제 글로벌한 이벤트 루프를 가져오는 일련의 코드들이 있었는데요. 이건 asyncio.의 이벤트 모듈의 코드 일부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이게 모듈 레벨에서 선언된 변수예요. 즉 우리가 파이썬에서 모듈 레벨에서 변수를 선언하면 이게 싱글톤으로 동작한다는 건 알고 있잖아요. 스레드 세이프 하진 않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싱글톤으로서 뭔가 러닝 루프라는 개념이 존재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asyncio.는 싱글 스레드에서 비동기 작업을 처리하는데 도움이 되는 모듈이 목적이므로 싱글 스레드에서 동작을 해요. 그래서 같은 프로세스 내에서만 접근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이벤트 루프를 가져오는 방식은 이 이벤트 루프를 수행하는 스레드에 단일로 존재하는 싱글톤 이벤트 루프를 가져오는 행위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싱글 스레드 내에 단일 이벤트 루프만 존재하는 걸 asyncio 모듈에서 이제 보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파이썬 asyncio.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이벤트 루프가 그럼 도대체 어떤 모습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asyncio 모듈에 정의가 되어 있는 abstract event loop 클래스예요. 즉 이벤트 루프를 에 대한 abstract 클래스인 거죠. 이 abstract 클래스만 상속하여 구현을 하면 asyncio.의 모든 기능과 호환이 되는 이벤트 루프를 작성하실 수 있어요. 이제 이 이벤트 루프에서 구현해야 하는 기능들이 제법 많은데 이제 위 함수에 대해서만 간추려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run forever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파헤쳐야 되는 어떤 비밀을 담고 있는 함수잖아요. 이제 작성된 도큐멘테이션을 보니까 이벤트 루프가 명시적으로 stop, 즉 중단되기 전까지 계속 이벤트를 처리하도록 수행하는 함수예요. 자, 그 다음에 run until complete는 이제 이것도 다큐멘테이션을 보면은 future가 완료될 때까지 이벤트 루프를 수행하라 라는 문장이 적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또 다른 키워드가 하나 떠오르는데 바로 future인 거죠. 도대체 future가 뭔가 이걸 이해하는 게 이벤트 루프를 이해하는 데 되게 중요한 키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느낌이 이벤트 루프라는 거는 이벤트를 가져와서 이벤트를 처리하고 이에 대한 콜백을 처리하는 거라고 정의를 했는데 여기서 보면은 future를 처리를 하잖아요. 즉, future가 이벤트일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걸 우리가 여기서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future라는 걸 한번 찾아볼게요. future는 asyncio 모듈 내에 future라는 모듈의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되게 큰 클래스인데 발표를 위해 간추려서 이렇게만 요약을 해보면 클래스 future는 state, result, exception 이라는 세 개의 값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result라는 값이 존재하는 걸 보니까 future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asyncio 내에서 사용되는 비동기 작업의 결과를 저장하는 객체임을 우리가 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어떤 비동기 작업을 처리를 하고 그에 대한 결과를 result에 저장을 하는 거죠. 즉, asyncio 모듈에서 사용되는 비동기 작업을 나타내는 클래스가 바로 future인 셈입니다. 그리고 이런 개념은 이제 우리가 너무 많은 프로그래밍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예로 자바스크립트의 promise 객체가 있죠. 그 promise랑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동작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asyncio.의 future가 아니더라도 파이썬에 원래 등장했던 concurrent 모듈에 있는 future랑 거의 호환되는 이제 객체입니다. 그리고 이 future 같은 경우에는 비동기 작업이기 때문에 비동기 작업은 필연적으로 어떤 상태가 존재할 수밖에 없잖아요. 뭐 가령 이벤트 루프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다 내지는 지금 작업을 처리 중이다, 작업이 완료됐다, 아니면 취소됐다 등등등의 상태를 저장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바로 스테이트의 위임이 되는 역할인 거죠. 그래서 pending, finished, cancelled 이런 식으로 각각의 상태들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그럼 run until complete 같은 경우에는 어떤 future가 완료될 때까지 이벤트 루프를 동작하라 라는 이제 함수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었고요. 끝으로 그럼 이 이벤트 루프가 지금 동작을 하고 있는지, 즉 이벤트들을 처리를 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함수는 isRunning이라는 함수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역으로
우리가 본 거는 abstract 이벤트 루프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AIO HTTP를 실행을 하면 분명히 이벤트 루프가 동작을 하기 때문에 비동기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건 어딘가에 반드시 어싱크 IO에서 구현한 기본 이벤트 루프가 존재할 것이다 라는 추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바로 그 기본 이벤트 루프는 베이스 이벤트라는 모듈에 정의가 되어 있는 베이스 이벤트 루프 클래스입니다. 이 클래스가 이제 실제로 그 이벤트 루프의 구현체가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is running이라는 걸 보면은 그냥 단순해요. thread id가 정의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만 판단을 합니다. 즉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이벤트 루프가 실행되는 순간에 thread가 위임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값이 thread id 하나로만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아 이게 싱글 thread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다시 알 수가 있는 구문인 거죠. 그러면 run until complete를 한번 볼게요. 이제 future가 이 future라는 어떤 비동기 작업이 끝날 때까지 이벤트 루프를 실행하는 함수였죠. 이 구현을 살펴보면 여기서도 아까 봤던 run forever를 참조를 해요. 근데 우리가 다큐멘테이션을 읽어서 알겠지만 run forever는 무한히 도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끝나는 조건은 스탑이 호출이 되지 않으면 끝나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딘가에 이 퓨처가 끝났을 때 스탑을 호출하는 코드가 있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위에 코드를 보면은 퓨처에다가 이 작업이 끝났을 때 이 콜백을 호출해 라는 식으로 add 콜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 add 콜백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제 우리의 추측대로 퓨처가 돌아가고 있는 루프를 스탑하는 콜백임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즉 어떤 퓨처를 run forever로 실행을 시키고 이 퓨처가 끝나면 자동으로 콜백이 호출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단일 퓨처가 끝날 때까지 이벤트 루프를 실행하도록 구현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궁금했던 이벤트 루프가 동작하는 run과 관련된 함수는 모조리 run forever와 관련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run forever를 살펴보기만 하면 어싱크 IO의 이제 어떤 비밀을 밝혀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run forever도 마찬가지로 되게 긴 함수라서 제가 임의로 간추려 봤는데 여기 보면은 while true로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아까 libuv 설명에서 간단하게 이벤트 루프가 이제 while 문으로 돌면서 처리할 이벤트들이 남아있다면 이벤트를 가져와서 이걸 처리하고 콜백을 호출한다 라는 의사 코드를 봤었잖아요. 그 구문을 그대로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즉 이벤트 루프에서도 run forever를 하게 되면 while true로 무한 루프를 돌면서 run once라는 걸 실행을 시켜요. 이 run once라는 건 문서를 보면은 함수 이름 그대로 이벤트 루프에서 1회 이터레이션 시에 처리해야 하는 일련의 작업들을 모두 수행하는 것임을 알 수 있어요. 그 작업들이 뭐인가 하면 가령 완료된 작업들에 대해서 콜백을 호출을 하고 IO 폴링을 하고 완료 시에 설정된 콜백이 호출될 수 있도록 다시 스케줄링을 하고 하는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이벤트 루프가 1회 이터레이션에서 하는 업무들을 수행을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함수도 제법 긴데 간추려보면 아까 의사 코드에서 봤듯이 전체 이벤트들을 돌면서 팝 레프트를 통해서 이벤트를 하나 가져와요. 그리고 해당 이벤트가 이미 취소되었다면 무시를 하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 이벤트를 그냥 런을 시켜요. 즉 우리가 의사 코드에 봤던 거랑 아주 일치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요약을 하면 이 run once라는 함수를 무한 루프를 돌면서 계속 실행을 시키는 게 run forever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run forever를 실행을 시키면 이벤트를 가져와서 이걸 어떻게 핸들링하는지 그 모든 이터레이션의 과정을 한번 쭉 따라와 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이 긴 스택의 끝으로 다시 돌아가면 loop.run forever를 통해서 어싱크 AIO HTTP 서버가 돌아간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드는 의문점은 아까 보면은 이벤트를 처리하는 거잖아요. 그럼 도대체 이벤트를 등록하고 하는 과정은 어디 있는지 이걸 사실 찾아야 돼요. 즉 이거는 이벤트 루프가 동작을 하게끔 보장하는 코드였지 AIO HTTP라는 어떤 HTTP를 받아서 응답을 내뱉는 그런 일련의 과정은 포함되지 않은 코드였던 겁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가 처리할 이벤트들은 어디 있는지 이 run 앱을 조금 더 위에서부터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구문이 있어요. 바로 AIO HTTP 서버를 생성하는 부분인데 여길 보면 make server creations라는 이름으로 뭔가 서버를 생성하는 함수를 뱉어요. 그리고
loop.run until complete. 이게 뭔지 알죠, 이제 어떤 퓨처를 실행하는 건데요. 그 퓨처가 뭔고 하니 서버를 생성하는 작업을 수행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왠지 여기에서 이벤트가 생성이 되었어야만 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make server creations를 보면은 결과로 반환되는 서버 생성 함수에 이런 코드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뭐냐면 이벤트 루프에 create server라는 함수가 있네요. 그래서 이 함수가 도대체 어떤 역할인지만 알면 AIO HTTP의 모든 비밀이 다 풀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베이스 이벤트 루프의 구현을 바로 살펴보면 create server 같은 경우에는 생성자의 프로토콜 팩토리라는 걸 받아요. 우리가 팩토리 패턴은 일반적인 프로그래밍에서 사용되는 어떤 생성자의 역할을 하는 팩토리 그런 패턴임을 알 수가 있죠. 즉 뭔가 프로토콜을 만드는 함수를 넘겨주는구나, 주입하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 프로토콜 팩토리에 의해서 어떤 생성되는 프로토콜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스타트 서빙이라는 걸 하는 걸 봐서는 프로토콜이라는 게 어떤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TCP 서버겠구나 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run 앱에서 이 함수를 호출했던 거니까 다시 여기로 돌아와 보면 프로토콜 팩토리에 해당하는 부분이 핸들러임을 알 수가 있어요. 핸들러는 뭐냐? app.make handler라는 함수로 만드는 건데 요 내용을 보면은 AIO HTTP.server라는 걸 만들어서 반환을 하는 게 make handler입니다. 그럼 AIO HTTP 서버를 보면은 뭐 이런 형태로 생겼는데 여기 init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 봤던 이 모습은 아마 콜을 호출하는 거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콜의 내용을 보면은 request handler라는 걸 만들어서 반환을 합니다. request handler의 선언부를 살펴보면 우리가 주목할 거는 async.io.protocol을 상속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async.io.protocol이 뭔지를 보면 되는데 최상단에 보시면 interface for stream protocol이라고 적혀 있어요. 즉 스트림을 뭔가 처리를 하는 일련의 프로토콜의 인터페이스구나 라는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문서를 계속 읽다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일련의 프로토콜의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즉 커넥션을 맺고 커넥션을 통해서 데이터를 받고 그 데이터의 끝을 나타내는 EOF, end of file을 받고 그리고 커넥션을 종료한다 라는 게 문서로도 정의가 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구현해야 하는 함수 두 개가 명시가 되어 있어요. 데이터 received, 즉 프로토콜은 소켓으로부터 어떤 바이트를 받았을 때 호출하게 되는 어플리케이션의 콜백 인터페이스인 거죠. 그래서 데이터 received를 통해서 데이터를 받았을 때 EOF received를 통해서 EOF를 소켓으로 받았을 때 어플리케이션이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그 콜백을 구현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토콜이 소켓의 어플리케이션 추상화임을 우리가 알게 되었으니까 요걸 AIO HTTP에서 어떻게 구현했는지를 다시 보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async.io.protocol을 상속을 받아요. 그래서 그에 해당하는 함수 두 개를 구현을 하는데요. 데이터 received를 보면은 위와 같이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HTTP request parser를 통해서 HTTP 요청에 따른 바이트 코드를 파싱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즉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우리가 AIO HTTP가 어떻게 비동기, 즉 async.io를 이용해서 구현이 되어 있는지를 모두 이해한 셈입니다. 요약을 하면 async.io.create 서버를 통해서 비동기 TCP 서버를 만들고요. 이제 서버를 만들 때 async.io.protocol을 정의를 함으로써 그 서버로부터, 그 소켓으로부터 어떤 바이트가 넘어왔을 때 어떻게 처리할 건지를 명시하는 방법으로 AIO HTTP가 구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련의 여정을 끝마치고 이제 AIO HTTP가 어떻게 비동기로 동작하는지를 보았으니 어떤 식으로 사용하게 되는지 그 간단한 패턴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건 실제 프로덕션 코드는 아니겠지만 AIO HTTP로 서버를 작성했을 때 다음과 같은 스타일의 코드들을 작성하실 수 있어요. 먼저 AIO HTTP는 어떤 글로벌 컨텍스트나 글로벌 스테이트 방식이 아니라 명시적으로 현재 스레드에서 동작하는 어플리케이션 싱글톤에 특정 값을 이제 주입하는 식으로 뭐 글로벌 객체를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DB의 커넥션 풀이라든지 글로벌한 뭐 컨피그레이션이라든지. 또한 앱이 실행될 때 또는 끝날 때 호출해야 하는 함수들을 명시적으로 추가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모든 함수들은 이제 어싱크 IO에서 사용되는 그 코루틴을 제공을 합니다. 코루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라우팅 방식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크의 뭐 앱 데코레이터 방식이 아니라 이제 좀 더 장고 스타일의 URL 라우팅 방식이 활용이 되고요. 그리고 모든 리퀘스트에 대해서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미들웨어를 명시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AIO HTTP를 사용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이 구현된 디자인, 이 프레임워크의 디자인이 되게 노드의 익스프레스 아니면 고랭의 HTTP 패키지랑 되게 유사한 모습임을 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AIO HTTP의 좀 거시적인 설명은 어느 정도 된 것 같고, 이게 비동기로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서버로서 구현을 해야 될 때 개발해야 되는 기능들, 뭐 가령 URL 매칭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거시적인 설명은 어느 정도 드린 것 같고요. 이제 실제로 AIO HTTP를 사용하며 겪은 바에 대한 좀 경험을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성능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비동기 서버를 얘기를 할 때 늘 빠뜨릴 수 없는 내용이 성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레이니스트 같은 경우에는 AIO HTTP를 사용하기 전에는 대부분의 서비스를 전부 다 플라스크로 작성을 했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레 AIO HTTP랑 살짝 유사하면서도 동기적인 서버인 플라스크를 바탕으로 간단한 벤치마킹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코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간단하게 몽고DB에서 도큐먼트를 하나 가져와요. 그리고 이 도큐먼트의 내용을 읽어서 반환하는 이제 그런 일련의 플라스크 서버고요. 몽고DB 라이브러리로는 파이몽고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AIO HTTP 서버의 코드예요. 몽고DB 라이브러리는 모토라는 걸 사용을 하는데, 모토가 내부적으로는 파이몽고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앞선 벤치마크와 이제 코어한 라이브러리에서는 차이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웹 프레임워크 외적인 내용은 변수로 반영이 안 되게끔 이제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해당 벤치마크 결과를 빠르게 보면은 먼저 루트 URL이에요. 즉 루트 URL은 앞선 구현체에서 보실 수 있듯이 이제 스트링만 단순하게 문자열만 반환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뭔가 외부 라이브러리랑은 별로 관계가 없이 순수하게 HTTP 프레임워크로서의 성능만 벤치마킹을 해볼 수 있는 벤치마크입니다. 그래서 벤치마킹에는 WRK를 사용을 했고요. 지금 발표 슬라이드를 띄운 제 맥북에서 돌아갔어요. 그리고 실제 배포 환경과 완전 동일하게 세팅을 하고 벤치마킹을 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런 식의 경향이 있구나 성능에, 그 정도로만 받아들여 주시고요. 실제 수치는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플라스크의 이제 헬로 파이폰을 출력하는 루트 URL에 대한 벤치마크 결과는 이제 초당 1560건의 이제 요청을 처리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소켓 에러가 제법 보입니다. 한 870건 정도가 발생했다고 나오죠. 이번에는 AIO HTTP의 결과예요. 초당 6,400개 정도의 요청을 처리를 하고 소켓 에러는 플라스크에 비해 4분의 1 수준입니다. 대략 4배 정도 나은 성능을 보여준다라는 벤치마킹 결과이고요. 그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루트 URL이 아니라 몽고DB, 즉 우리가 실제 서버를 짜다 보면 어차피 데이터베이스에서 값을 가져오게 되는데 실제 유즈 케이스와 좀 더 근접한 benchmarking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플라스크로 쌓여진 싱크로너스한 서버는 이제 초당 1000개 정도의 요청을 핸들을 했고요. 보시다시피 한 1000건 정도의 요청이 소켓 에러가 났습니다. 그리고 AIO HTTP랑 모터라는 비동기 몽고DB 프레임워크를 이용한 이제 비동기 서버는 초당 2000개 정도의 요청을 처리를 했고 소켓 에러는 플라스크의 5분의 1 수준입니다. 물론 AIO HTTP가 이제 실제 DB를 물었을 때 성능이 막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올라가진 않아요. 뭐 예를 들면 플라스크보다 빨라봐야 고작 2배 정도 빠르고 아니면 CPU 바운드 작업이 어느 정도 추가될 경우에는 그만큼의 차이도 잘 안 날 가능성이 높아요. 즉 AIO HTTP는 비동기 웹 프레임워크들 중에서도 가장 성능이 우수한 프레임워크는 전혀 아니고요. 성능이 정말 중요한 비동기 서버라면은 G이벤트를 이용하시거나 뭐 토네이도를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트위스티드를 이용해서 좀 더 로우 레벨한 서버를 짜시는 게 아마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나 AIO HTTP를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흔히 개발하게 되는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즉 AIO HTTP로 개발을 하게 되면은 그냥 플라스크로 앱을 짜는 거나
아니면 뭐 Node.js, Express.js를 이용해서 짜는 것과 크게 모습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개발하고자 하는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의 모습을 유지하면서도 성능의 이점을 가져갈 수 있다면 그건 분명한 장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AIO HTTP를 사용하면서 이 프레임워크의 디자인에 대한 것들을 좀 몇 개 코멘트를 남기고 싶은데요. 먼저 이제 플라스크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컨텍스트라는 개념으로 뭔가 값을 가져오잖아요. 그래서 서버를 개발하다 보면은 보통 DB 같은 경우에는 커넥션 풀을 물게 되니까 이제 싱글톤을 어떻게 관리를 할 거냐 하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때 이제 잘 처리를 하는 방법도 있고 되게 안 좋은 패턴으로 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싱크 IO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방법으로 강제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면 돌아가는 이벤트 루프가 다르면 에러가 떨어지기 때문에 같은 이벤트 루프로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나은 글로벌 스테이트나 글로벌 오브젝트를 관리하는 방식을 이제 디자인으로서 좀 강요를 합니다. 그래서 깔끔하다는 인상을 주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는 URL과 그 URL을 핸들하는 어떤 핸들러 또는 뷰가 명확하게 분리되는 게 좀 더 깔끔한 URL 라우팅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기능들을 잘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HTTP에서 이제 오류가 날 때 가령 뭐 400, 500 이런 에러들을 처리하는 방식이 일부 웹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에는 레이즈를 이용한 뭔가 익셉션을 레이즈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HTTP의 리스폰스랑 동일하게 처리를 한 즉 200과 400을 다르지 않게 처리를 해서 모두 동일한 형태로 이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작성이 되어 있는 방식이 훨씬 더 깔끔한 코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건 뭐라고 제가 콕 집어서 얘기를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해서 준비는 못했는데 AIO HTTP의 내부 코드를 보다 보면은 아 정말 잘 짰다 라는 느낌을 받아요. 왜 그런 거 하니 뭐 메인테이너들의 실력이 좋은 것도 있겠지만 AIO HTTP가 상대적으로 되게 젊은 프레임워크고 파이썬 3.3 이상부터 지원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모던한 파이썬의 기능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가령 뭐 키워드 아규먼트를 에스테리크를 이용해서 막아버린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되게 모던하고 파이서닉한 방법들로 코드들을 많이 짜다 보니까 보면서도 되게 깔끔한 프레임워크라는 느낌을 많이 받고 그 코드의 내부를 보면서도 배우는 게 좀 많은 그런 약간 여러모로 잘 짜여진 코드라는 인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싱크 IO 기반의 테스트, 즉 비동기 테스트를 돌리는 게 이제 경험이 없으시다면 되게 이게 뭔가 어렵고 내지는 되게 귀찮은 절차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실제로도 그냥 단일 유닛 테스트만으로 단위 테스트를 짜기에는 뭔가 후처리 전처리가 계속 생기다 보니까 그렇게 깔끔하게 테스트 코드가 유지가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이를 도와주는 여러 라이브러리들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이건 AIO HTTP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지원을 하는 파이테스트라는 테스트 모듈인데요. 파이테스트 AIO HTTP를 설치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그냥 깔끔하게 AIO HTTP랑 바인딩돼서 테스트 코드를 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인수 테스트 레벨에 좀 더 가깝고, 즉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을 생성을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요청을 보냈을 때 값이 어떻게 떨어지는지를 보는 거에 좀 더 가깝고, 우리가 이제 짜다 보면은 뭐 데이터에서 값을 가져온다든지 하는 일련의 유닛 단위 테스트에 좀 더 적합한 코드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어싱크 테스트라는 라이브러리를 되게 선호하는데요. 이제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하면 돼요. 어싱크 그 유닛 테스트 테스트 케이스를 상속받듯이 어싱크 테스트 케이스를 상속받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use default loop 뭐 이런 식으로 설정을 주입하실 수도 있고요. 그냥 우리가 일반 유닛 테스트를 짜듯이 뭐 안에서 async await만 쓸 때 뭔가 loop.run until complete라든지 이런 async IO를 동작하기 위해서 필요한 후처리나 전처리가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유닛 테스트를 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벤치마킹은 포함은 되진 않았지만 AIO HTTP를 이제 성능적으로 최적화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일단 첫 번째는 async IO 모듈을 잘 활용하자라는 건데, 이제 이런 일련의 코드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뭔가 어떤 엔터티가 업데이트가 되면서 이제 DB에서 그 엔터티를 업데이트를 시켜주고 그 다음에 해당 엔터티에 대한 캐시를 뭔가 클리어해야 된다 하는 이런 유스 케이스를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먼저 업데이트
뭐 카테고리라는 함수를 실행을 해서 이제 그 엔터티를 변경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디스 같은 뭐 캐시의 값을 이제 익스파이어 하는 식으로 이렇게 동기적으로 그러니까 시퀀셜하게 동작을 하거든요. 실제로는 비동기적으로 작동을 할지언정. 그래서 위에 함수가 1초가 걸리고 뒤에 함수가 2초가 걸리면 합쳐서 3초가 걸리는 함수예요. 근데 이제 async.io에 async.io.gather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런 함수를 이용하시게 되면은 이제 두 함수를 합쳐서 한 번에 실행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첫 번째 함수가 1초, 뒤에 함수가 2초가 걸린다면 도합 3초가 걸렸다면 이렇게 처리하시게 되면 2초로 줄 수가 있는 거죠. 한 번에 실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정말 순서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시퀀셜한 코드인가만 파악을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말 순서가 보장되어야 하는 시퀀셜한 코드가 아니라면 비동기 작업이기 때문에 한 번에 최대한 많은 작업을 실행시키는 게 성능상으로 좋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간단한 프랙티스만으로도 되게 많은 성능을 얻어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주 AIO HTTP를 안 들어보셨더라도 뭐 파이썬 위클리라든지 이런 걸 보시다 보면 UV 루프를 언급하는 경우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UV 루프 같은 경우에는 앞서 보여드렸던 앱스트랙트 이벤트 루프를 상속해서 구현한 다른 이벤트 루프 대안이에요.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사이선으로 짜져 있고요. 사이선을 이용해서 libUV라는 Node.js의 이벤트 루프 구현체를 이제 C 모듈로 참조를 해서 구현이 된 C로 짜져 있는 이벤트 루프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했을 때 다시 벤치마킹을 해보면 1.1배 정도밖에 안 빨라져요. 근데 실제로 이벤트 루프만으로 성능을 비교를 해보면 약 5배 정도가 빠르거든요. UV 루프가 기본 async.io 루프에 비해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1배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거는 실제로 비동기보다 파이썬의 동기적으로 느린 게 영향이 더 크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즉, 이 벤치마킹 결과에 영향을 주는 거에서 영향을 주는 포션이 async.io, 즉 비동기 작업을 이벤트 루프로서 빠르게 처리하지 못해서 늦어진 게 아니라 그 외적으로 CPU 바운드 작업을 처리하는데 파이썬의 성능이 딸려서 발생한 결과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AIO HTTP 서버의 성능을 최적화할 때 CPU 바운드 작업을 최대한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최적화 방법으로 언급을 하는데요. 가령 예를 들면 찰대시라고 문자 인코딩을 처리하는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이걸 C로 짜져 있는 모듈을 이제 설치를 하면은 아주 조금 소폭의 이제 증가를 볼 수가 있고요. 이거 깔기만 하면 꽁으로 얻을 수 있는 성능이니까 그냥 까시면 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AIO HTTP 같은 경우에는 제이슨으로 우리가 REST API 결과를 많이 뵀잖아요. 그럴 때 이런 식으로 덤프스에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값이 파이썬의 기본으로 있는 json.dump예요. 근데 이런 비동기 서버를 짜다 보면은 아주 조금의 CPU 바운드 작업이라도 그 부담을 줄여주는 게 전체적인 성능에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본 파이썬의 JSON 라이브러리보다 더 빠른 모듈들이 많아요. 뭐 심플 JSON이라든지 래피드 JSON이라든지.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울트라 JSON이라는 구현체를 사용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덤프스에 어떤 덤프 함수를 사용을 할 건지를 주입하시면 조금 더 빠르게 JSON과 관련된 뭔가 인코딩, 디코딩을 처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만든 라이브러리가 하나 있는데 이런 식으로 플라스크 스타일로 아주 간단하게 울트라 제이슨을 쓸 수 있으니까 이것도 꽁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포는 어떻게 하냐? AIO HTTP 같은 경우에는 G유니콘을 권장을 해요. 그래서 문서에도 보시면 G유니콘을 깔게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되게 간단하게 비동기 워커를 AIO HTTP 내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워커 클래스를 명시하는 방법으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UV 루프를 쓰신다고 하면 UV 루프도 AIO HTTP에서 공식적으로 지원을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프로덕션 레벨에서는 이런 식으로 G유니콘의 설정을 파이썬으로 만들게 되면은 돌아가게 하는 워커의 개수도 코어 개수에 비례해서 지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AIO HTTP를 사용을 하다 보면은 이제 되게 즐거움과 어려움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아무도 AIO HTTP를 모르고 이제 아무도 안 쓰고 아무도 모르고 그래서 제가 직접 만들어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가령 AIO HTTP에 422라는 HTTP 리퀘스트 코드를 뱉어야 되는 리스폰스 코드를 뱉어야 되는데 422 코드를 뱉을 수가 없는 거예요. AIO HTTP 구조상. 그래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 강제로 컨트리뷰션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이게 어려움이자 즐거움으로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데드라인이 급하지 않을 땐 즐거움으로 작용하고 데드라인이 급할 때는 이제 굉장히 괴로움으로 작용을 하죠. 그래서 미리미리 코드를 봐두는 게 중요합니다. 어쨌든 그리고 어싱크 프로그래밍을 하게 될 경우에는 동기적인 프로그래밍보다 일반적으로는 좀 더 어려운 견해가 있고요. 그래서 AIO HTTP를 사용을 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게 가장 이제 중요한 결과인데 여기 이 판단을 하시기 전에 몇 가지 좀 주의사항을 언급을 해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비동기 DB 프레임워크를 지원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먼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의 라이브러리들을 지원을 하니까 이 외에 DB 같은 경우에는 되게 라이브러리가 아직 미성숙하거나 아니면은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비동기를 만드셔야 됩니다. 특정 DB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좀 힘들 것 같고, 그 다음에 팀이 얼마나 비동기에 이제 익숙한 팀인지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래서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리액티브엑스를 굉장히 딥하게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개발팀 전체가 이제 이벤트 드리븐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이해가 있었고, 그리고 저희 레이니스트 같은 경우에서는 CPU 바운드 작업 같은 경우에는 스칼라를 이용을 하고 있는데, 스칼라에서도 아카 HTTP나 모닉스 같은 비동기 프로그래밍을 기반으로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배경에서 조금 더 수월하게 AIO HTTP를 선택을 할 수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기 전에 나랑 이 AIO HTTP를 사용하는 개발 조직이 얼마나 비동기 프로그래밍에 또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에 익숙한지 요거를 한번 살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레이니스트 채용 중이니까 많이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이 너무 늦게 끝나서 별도의 Q&A 받지 않고요. 235A에서 발표하지 않는가 Q&A 진행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 공간을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발표해 주신 황성현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공지입니다. 라이팅 토크 시청하신 분 중에 혹시 자료를 업로드하지 않으신 분